말과 사람과 품격에 대한 생각들. 말의 품격. 이청득심. 5번째 이야기, 협상. 삶 자체가 크고 작은 협상의 연속이다. 좋든 싫든 우리는 직장과 가정에서 연봉과 메뉴 선택, 리모컨 쟁탈권 등을 놓고 누군가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을 둘러보면 협상을 겁쟁이의 선택으로 간주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 협의와 타협은 고사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한 채 적의를 내뿜으며 이렇게 달려들어 날카로운 혀와 안광으로 상대의 약점, 위크스폿을 찌르려는 사람들 말이다. 그러나 평생 전장을 누비며 책략을 쌓은 손무의 견해에 비추어 보면 이런 마음가짐은 상계가 아니다. 손무는 전쟁은 죽음과 삶의 문제이므로 면밀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싸우지 않아야 할 때와 싸워야 할 때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손자병법 모공편에서는 부전, 이굴, 인지병, 선지, 선자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싸우지 않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최상의 전략임을 강조한 것이다. 손무가 강조한 상책 가운데 하나가 협상이 아닐까 싶다. 서로의 흠집과 맹점을 찾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공세의 대결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과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싸우지 않고 양측 모두가 이기는 방법을 찾는 합세의 대결 말이다. 스위트 스폿이라는 용어가 있다. 원래는 테니스 라켓이나 골프채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가리킨다. 골프채의 스위트 스폿으로 공을 쳐야 최대 비거리를 낼 수 있다. 협상학에도 스위트 스폿이 존재한다. 다만 비거리를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협상의 환경을 최적화하는 역할을 한다. 양측의 이익이 하나로 포개지고 협상 참여자들이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심리 타점이라고도 한다. 극단 사이에서 절충의 지점을 찾는 일은 중국 노나라 때 학자 자사가 주창한 중용과 맥이다. 여기서 중은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도리에 맞는 상태를 일컫는다. 용은 보편적이면서 변하지 않는 성질이다. 그러므로 중용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양극단 사이에서 절충하는 자세를 가리킨다. 이를 서구적 시각으로 풀어보면 이해하기가 더 쉽다. 중용은 한쪽이 이득을 보면 반대편이 무조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이에 당사자 모두가 실리를 챙기는 포지티브섬 게임에 가깝다. 중용은 기계적 중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용은 단순히 중간 지점에 눌러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유연한 흔들림이라고 할까? 바다를 떠다니는 배도 중용의 힘으로 파도를 밀쳐내고 물살 위에서 버티는 게 아닐까 싶다. 대개 선박은 출항 전 배 밑부분에 평형수를 집어넣는다. 파도를 만나 배가 한쪽으로 기울면 가만히 있던 평형수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 선박의 무게중심을 잡는다. 평형수가 제 위치를 중용하는 덕분에 배가 뒤집히지 않고 순항할 수 있는 것이다. 절충과 협상 과정에서 나름의 전제 조건이 있을 거란 생각도 든다. 무엇일까? 상대에 대한 완벽한 이해일까? 글쎄다. 각기 다른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 다른 우주의 충돌이다. 충돌은 두 주체가 서로 맞부딪히고 맞서는 일이다. 마찰을 일으킨다. 갈등도 낳는다. 나와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 내뱉는 내가 당신을 이해할게요 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완벽히 뿌리내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오히려 갈등과 다툼질 앞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실을 업신여기지 않을 때 오해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리고 그 순간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의 싹이 돋아날지도 모른다.
이청 득심. 6번째 이야기 겸상. 함께 온기를 나누는 자리. 석사와 박사 위에 밥사라는 학위가 존재한다는 우스개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직이나 단체에서 동료를 위해 기꺼이 밥 한 끼 사는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때로는 상식과 지식보다 밥을 먹는 행위인 회식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물론 여기서 회식은 비생산적이고 획일적인 단합대회가 아니라 함께 밥을 먹으며 온기를 나누는 행위 자체를 의미할 것이다. 신문 정치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 중에 식사 정치라는 것이 있다. 정치인의 식사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 섭취 행위가 아니다. 그들에게 식사는 나름의 정치적 목적과 의미를 겨냥해 힘껏 쏘아 올리는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 모든 정치는 밥상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놔두는 배경이기도 하다. 오바마의 식사 정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태도는 물론 장소와 방법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메신저가 곧 메시지라는 말을 곧잘 한다. 상대방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메시지를 전하는 당사자의 태도와 방법이 적절하면 메시지로서 가치가 있다는 얘기다. 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메시지 장소가 곧 메시지라고 부연하고 싶다. 메시지가 그것을 전하는 장소는 밥과 밥 공기의 관계와 유사하다. 밥맛을 결정하는 것은 밥을 구성하는 쌀과 물만이 아니다. 어떤 용기에 밥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빛을 튕겨낼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는 스테인레스 그릇에 담느냐, 은은한 백색 바탕에 화려한 꽃무늬가 새겨진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밥맛이 달라진다. 그릇도 분명 맛을 낸다. 메시지도 이와 비슷하다. 메시지의 내용 못지않게 그것을 표현하는 공간과 시간적 배경 또한 메시지의 전달력과 설득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더욱이 동아시아처럼 공동체 구성원끼리 공유하는 배경이 비교적 강한 문화에서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동일한 시간과 상황을 함께하고 있다는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토양 위에서 대화의 꽃이 쉬이 피어난다. 특히 겸상은 관계의 문을 여는 중요한 관문이다. 식탁을 마주하고 반찬을 권하거나 집어 건네면서 우리는 일상의 고단함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온기를 느낀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어뜨린다. 식사 자리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존재하는 공간이자 시간이다. 인생의 중대사 상당수가 식탁 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한식집에서 상견례를 해야 하고 기업과 개인은 밥 먹는 자리에서 화해를 모색하거나 갈등을 조정한다. 타인과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 복잡한 인간관계 윤활유 역할을 하는 자리가 바로 식사인 것이다. 우리는 식사 자리에서 무수히 많은 것을 입에 우겨 넣으며 살아간다. 밥만 먹는 게 아니다. 커피도 먹고 술도 먹고 욕도 먹고 어느새 나이도 먹는다. 김재하 시인은 밥은 하늘입니다 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갈라 먹는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언젠가 밥 한 번 먹자는 말을 하며 전화를 끄는 상대가 있다면 당장 전화기를 들어 다시 약속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 혹시 아닌가? 얼굴을 마주하고 반찬을 권하는 순간 세상살이에 지친 고단함이 봄날 눈 녹듯이 사라지고 식사 자리가 단순히 끼니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고 시간이 아니고 마음을 채우는 장소와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